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질문을 주세요. 물가가 정말 잡혔다고? 물가 상승률이 정말 떨어진다고? 내가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통계 잘못된 거 아니야?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이 물가의 개념이 뭘까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작년까지는 사과 하나를 살 때 1,000원만 주고도 바꿨지만 올해는 사과 하나를 살 때 1,000원짜리 2장을 주고 사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과의 가격이 오른 것은 사과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돈의 파워가 떨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돈의 가치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보시는 그림처럼. 돈의 가치가 가벼워지니까 나는 돈을 어느 위치로 갖고 있어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스탠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던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만 가니까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는 그런 특히 서민 계층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가중한 압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실 물가가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서민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1년 전쯤이죠. 23년 전망서를 내면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하나의 문장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견뎌내야만 하는 그 한 문장,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래서 23년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023년을 정의 내리기를 내핍점, 인내해야 된다. 무엇을? 궁핍함을. 그래서 내핍의 시대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시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중요한 질문, 과제, 그 이슈 단어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고 이놈의 인플레이션이 보신 것처럼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그 전망 속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고물가가 안 잡히면 돈의 가치는 반대로 녹아져 가는,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돈 들고 월급쟁이 세입자들, 돈만 들고 있는 월급쟁이 세입자, 자산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만 들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계속 쪼그라드니까 이런 현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It's not just inflation.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물가를 못 잡으면 역시 현 미국 정부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고민이 많은 게 아닌 거죠. 자, 실제 이게 그냥 물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계속 치솟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물가는 계속 치솟습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그런데 서민의 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목 임금은 똑같아요. 작년에도 100만 원 받아요. 올해도 100만 원 받아요. 명목 임금은 똑같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같은 100만 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정말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면서 엄청난 이 데모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 전역에까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업의 목소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네, 임금 올려달라는 목소리인 거죠. 이런 사회 문제로까지,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경제적인 현안으로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현상. 근데 이런 현상 속에 이름하여 2023년 경제는 The Cost of Living Crisis, 어떻게 보면 생활비 위기다 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어쨌거나 6.3% 정점을 찍고 2.3%까지 나름 떨어져 줬습니다. 물론 또 8월 물가 상승률이 3.4%로 반등했지만 6.3%에 비하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2.7, 2.3 혹은 3%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아니 무슨 물가가 떨어졌단 말이야. 나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2배, 3배 계속 곤욕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물가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표와 체감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이에요. 실제 많은 언론 기사들을 보면 뭐 방송에서 나타나는 여러 방송 주제들을 보면 썸네일들을 보면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물가 잡힌 거 맞아요? 체감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7월 물가 상승률이 2.3%, 25개월 만에 최저? 이게 정말이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식당도 소비자도 아우성이다. 물가 상승률 4달 연속 하락세. 막상 소비자 체감은 글쎄. 물가 상승률이 둔화?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 마트에서 채소 보고 기겁을 한다. 정말 이 통계를 믿으라고? 이런 여러 썸네일들만 살펴보아도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는 분명히 괴리된 형태인데 왜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는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제가 명쾌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많이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불과한 하나의 이유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6.3에서 2.3%까지 최하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지 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 해당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2021년에 예를 들어 5.4% 상승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5.4에서 3.3%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지 물가로 보면 5.4% 올랐는데 거기서 또 한 번 3.3% 오르니까 이것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또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2022년에 이 물건의 가격은 2021년보다 대략 5%씩이나 상승했는데 그래서 2022년에 경험한 그 물가가 지독하리만큼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가격보다 또 한 번 3.3%나 올라가니까 우리의 체감 물가는 당연히 높은 거죠. 결과적으로 떨어진 것은 뭐다? 물가 상승률인 것이지 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를 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비교 시점이 달라서예요. 우리의 이 체감 물가는 아마 최근 구매 대비 오른, 그게 바로 체감 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호박을 샀어요. 근데 2주 전에 호박을 샀단 말이죠. 2주 전에는 분명히 1,000원이었는데 오늘 사려고 보니까 2,000원이에요. 최근 시점 대비 2배나 올랐어요. 나의 체감 물가는 아마도 100%예요. 저도 이제 소비하는 품목,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이 주유예요. 주유비. 근데 최근 시점 대비 주유비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점 대비 주유비가 올랐다. 저의 체감 주유비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여기 밑에 자료로 보여드린 것처럼 심지어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초과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소유류 제품 가격도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도 많이 오르는 행보인데요.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전년 동월이나 전년 동분기 혹은 전년 대비로 본다면 여전히 2022년 국제유가 기억하십니까? 100달러를 초과했었던 사상 초유의 국제유가, 그때랑 비교하면 사실은 국제유가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나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것은 아마도 비교 시점에 차이가 있다. 지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인 것이고 나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최근 구매 시점 대비 물가 상승률이다. 그래서 아마도 지표와 체감이 다른 것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비교 시점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품목에 있어서도 아마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일단 그 품목이라는 관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교 시점, 나의 체감과 관련된 그런 비교 시점이나 비교 품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는 한 심리학 용어가 바로 선택적 지각입니다. Selective Percep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독 내가 지각하고 싶은 것만 지각해요. 유독 예를 들어서 저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유독 어떤 경제 현상, 사회 현상, 공학적 현상, 기업 경영 환경의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판단해요. 모자 가게 사장님은 강남대로를 10분 동안 걸으셨으면 아마 모자가 더 기억에 남을 것이고, 신발 가게 사장님은 같은 10분 동안 강남대로를 똑같이 걸었어도 신발이 더 기억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시죠? 자기에게 더 강하게 바이어스 되어서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관심사에 비추어서 더 지각하는 것이 더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선택적 지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적 지각은 보통 나를 좀 괴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가가 오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해놓고 물가가 정작 떨어질 때는 아예 잊어버려요. 지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호박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이 호박 가격 잘 생각해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렇죠. 주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오를 때는 지각해요. 각인시켜요. 호박 가격이 100%나 올랐어. 근데 그 값이 다시 1,000원으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나의 기억 속에 반영하지 않아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거죠. 떨어질 때는 굳이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지표와 체감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르는 것만 유독 기억하니까 나의 체감 물가는 엄청 높은 것이고, 사실 지표 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떨어질 때도 역시 반영하니까 지표 물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구매 패턴입니다. 품목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할 때는, 물가를 조사할 때는 460여 가지 소비 품목에 대해서 각각의
구매 빈도나 이런 것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나의 관심 있는 생활, 나의 생활과 관심 있는 관계된 영역에서의 물가 상승분을 더 강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선택적 지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건설사 사장 같은 경우는 철근 가격 오르고 시멘트 가격 오르는 게 나의 체감 물가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라든가 강철 가격이 실제 나의 체감 물가인 거예요. 아마도 택시기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주유하는 그 LNG 가격이 나의 체감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부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주부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는 매일 사는 그 소비 품목, 장바구니 품목, 소위 말하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나의 체감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 체감 물가는 주유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마다 그 품목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혹은 여러분의 구매 품목과 관련이 있는 그런 품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표 물가는 하나지만 체감하는 물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구나. 그게 지표와 체감과의 괴리가 나타나는 근거입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 구매하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증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또 갖고 왔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460여 가지 품목이라고 했고요. 지출 항목별로 보면 이걸 또 12가지로 나눕니다. 그 12가지 중에 한 품목이 식료품 더하기 주류예요. 식음료, 식료품과 음료예요. 주류, 음료 포함된 거. 여기 식료품 주류에서도 식료품만 제외해놓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보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그 위에 배치되어 있죠. 물론 밑에 배치될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에서 놀죠. 이런 모습을 보면 식료품 물가가 유독 높게 치솟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체감 물가는 아마도 장바구니 물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빈번하게 소비하는 품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매주 사지 않잖아요. 매월 사지 않잖아요. 근데 식료품들은 매월 사거든요. 매주 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체감 물가가 더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유독 내가 관심 있는 품목은 유독 더 많이 오른 품목이에요. 최근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수박 가격이 66%나 올랐습니다. 시금치 가격이 212%나 올랐습니다. 양배추 132%, 배추 73%, 참외가 44.7%나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1,000원이면 구매했던 거를 77,000원이나 줘야 이걸 구매하니까 나의 체감 물가는 정말 한정없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린다면 또 아마도 다음 달에는 수박 가격이 한 마이너스 66%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유독 나의 체감 물가는 수박 물가일 수 있겠구나. 유독 나의 체감 물가는 시금치 물가일 수 있겠구나.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시금치 물가가 나의 체감 물가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자주 설명드리는데요. 서민에게는 물가 상승이 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서민 여러분들은 물가 상승이 더 뼈저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소득 분위별로 엔겔 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엔겔 지수의 개념은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얼만큼이 식료품 구매하는 데 쓰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소비 지출하는데 그중에 약 20만 원을 식료품 구매하는 데 쓰는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월 1000만 원이나 소비 지출하는데 그중에서 소비 지출액,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대략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절대액으로 보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절대적으로 많죠. 10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쉽게 말하면 소고기 많이 사 먹고 회 많이 사 먹으니까 그래요. 근데 1분위는 그런 비싼 물건 못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비 지출액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더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식료품 물가가 치솟으면 1분위 저소득층은 그 치솟은 물가 상승분이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추가적으로 엔겔 지수를 설명드리면 5분위 고소득층일수록 엔겔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이 식료품이라든가 그러니까 필수재적 소비 지출 말고 그 밖의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락, 여가, 스포츠,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또 더 많이 상대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집중적으로 소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높고 특히 식료품 물가가 치솟는 이런 국면에는 서민에게는 더 가혹하게 와닿을 수 있구나. 체감 물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 물가는 더 높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23년 경제전망서에서 명목소득은 그대로일지라도 실질소득은 가혹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한 근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 명목소득은 그대로일지라도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 그게 실질소득이거든요. 실질소득의 개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예는 그마저도 최근 23년 2분기 들어서 명목소득마저 떨어졌다. 고용 상황이 안 좋거나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해서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거나 또 해고되는 인력이 있거나 소득 규모가 줄어들거나 보너스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거나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의 성격에 혹은 공공적 소득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줄면서 실제 명목소득마저 줄어드니까 당연히 물가상승분이 더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표와 체감이 다른 이유입니다. 제가 이 6가지 이유를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6가지로 지표와 체감이 왜 다른지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정부 정책 관점에서 체감 물가를 관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물가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도 동시에 관리해야 됩니다. 물가는 안정화될지 몰라도 체감 물가는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떨어질 리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떨어뜨리지 마라. 제발 물가를 떨어뜨려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 메시지에 담겨 있는데요. 일단 우리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물가 상승률과 물가, 나의 체감 물가는 괴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2%라는 목표치에 부합하게 만드는 여정이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통화 정책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러나 이 물가 상승률과 체감 물가의 괴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그 지표, 거시경제 현상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인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이 체감 물가도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하는 것도 노력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가혹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감 물가를 관리하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적인 움직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추석 시즌과 같은 때 매번 추석 시즌에는 식료품 물가가 급등합니다. 매번 추석 시즌에는 여름 더위를 지나고 홍수와 가뭄과 혹은 장마를 지나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은 매번 부족해져요. 근데 추석 즈음이 곧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성수품 준비로 이 채소라든가 과일 수요가 급증해요. 결과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국면에서 공급은 계속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은 매년 8월, 9월, 10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공통적으로 내년에도 또 나타날 겁니다. 내후년에도 또 나타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 물가 상승, 식료품 물가 상승을 왜 관리하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공급분을 해외로부터 긴급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 미리 수급을 받아 놓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공급이 부족할 시에 이런 해외로부터의 농산물을 긴급하게 공급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물가가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의 고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화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물가 안정화 노력해야 되고 체감 물가 안정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제안 드리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